중요한 미팅 직전에 마치 10번째 화면을 본다고 해서 먹구름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처럼 날씨 예보를 10번이나 연달아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대화를 머릿속으로 몇 시간 동안 되새기면서 다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대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의 가장 교활한 환상 중 하나인 바로 통제 착각이라는 덫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날씨, 타인,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과거를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단순히 소용없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이 정신적인 족쇄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결과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핸들이 아예 없는 곳에서조차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진화적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 조상들에게 통제는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불의 통제, 영역의 통제, 식량 비축량의 통제. 이것들은 안전과 성공의 직접적인 척도였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우리의 뇌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대 뇌는 여전히 새로운 현실에 오래된 전략을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뇌는 창을 통제하는 것과 상사의 의견이나 배우자의 기분을 통제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제 욕구는 11세기에는 유용한 도구가 아닌 격렬한 불안의 근원으로 변해버린 격세유전, 즉 오래된 특성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하지만 혼돈이야말로 우주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임무는 그 혼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통제 착각, illusion of control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인지적 오류, cognitive bias입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거, 앨런 랑걸과 주디스 로딘은 요양원에서 고전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의 노인들에게는 화분을 주고 물 주기, 관리 등 모든 책임을 그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도 똑같이 화분을 주었지만 관리는 직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아주 작은 통제권이라도 얻었던 첫 번째 그룹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활동적이 되었으며 심지어 더 건강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통제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분 좋은 통제감을 전혀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신이 입은 행운의 유니폼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는 축구팬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참여의식, 즉 통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 착각은 실제 행동 대신 무의미한 의식, 리투얼월제, 힘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통제와 영향력이라는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제란 결과에 대해 100%의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할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향력이란 결과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도로 위의 교통체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30분 일찍 출발함으로써 도착 시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고용주의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질문에 능숙하게 답변함으로써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교통체증 속에서 화를 내며 세상을 저주할 것입니다. 반면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유익한 팟캐스트를 듣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식이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총체적인 통제를 시도하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향력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희생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살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죠. 시간 속에 단단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머릿속으로 되돌아가 그 상황을 다시 재생하려는 모든 시도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등에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가득 찬 자루를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돌 하나하나는 실수, 원망, 그리고 후회입니다. 당신은 매일 그것을 끌고 다니고 어깨를 짓누르며 발걸음을 늦추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바로 그 돌덩이 자루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데이트, 망친 면접 또는 어리석었던 말다툼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 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칠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정신적 껌과 같습니다. 그저 당신의 턱, 다시 말해 당신의 뇌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그것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과거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당신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라는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끌고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인정하고 놓아줄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얻은 교훈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면 고통스러웠던 이별이 여러분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알게 했을 수도 있고 해고당한 경험이 진정한 소명을 찾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과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배운 최소한 3가지 교훈을 기록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작별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쌓아두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태우면서 연기와 함께 여러분의 무거운 감정들도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작용입니다. 여러분은 뇌에 이 이야기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여러분의 평생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들러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그저 도서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두 번째 거대한 요소는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감정, 결정, 그리고 행동이죠.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통제에 덧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기를 바라죠. 이러한 시도 하나하나가 바로 타인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혼자서 두 사람이 두는 체스를 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까지 모두 움직이려 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수를 두었을 때 엄청난 실망감에 자신을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결국 폭력의 한 형태이며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저항과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타인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러한 통제 욕구의 밑바탕에는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공포, 또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예를 들어 다 큰 성인 아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질투하며 통제하는 남편 역시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자신의 중요성, 사랑, 그리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결국 나의 내적인 필요를 타인의 희생을 통해 충족시키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이제부터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피하려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충족시키려는 나의 진짜 욕구는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인식한다면 타인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고도 자신의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사사건건 보고를 요구하는 대신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지지와 안심이 필요해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요?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며 그 비용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청구됩니다. 첫째, 끊임없는 좌절감과 실망감입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뒷발로 걷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결국 얻는 것은 긁힌 상처와 지쳐버린 동물뿐입니다. 둘째,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 누구도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통제, 원치 않는 충고, 그리고 비난은 상대방에게 오직 하나의 욕구만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로 도망치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당신은 최선의 의도에서 행동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불신과 무례함으로 비칠 뿐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발전과 행복에 힘을 쏟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의지와의 무익한 싸움에 그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에너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통제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바로 건강한 개인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당신을 가두는 고립의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규칙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그 행동에 대한 당신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통제하려는 행동은 5분마다 전화해서 윽박지르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네가 정말 소중해. 하지만 매번 30분씩 널 기다리는 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야. 앞으로는 15분만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미안하지만 내 일정을 진행할게. 당신은 친구의 지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지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지 말이죠.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계와 당신의 마음의 평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내는 정직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 번째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미래와 그 거대한 외부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날씨, 국내 경제 상황, 정치적 사건, 질병,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연한 일들이 포함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하겠다며 수십 가지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냅니다. 만약 내가 직장을 잃는다면? 만약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만약 큰 위기가 닥친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하지만 이러한 머릿속 소음은 실제적인 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계획이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매일 그 최악의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인 공포영화를 끝없이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결국 현재를 살지 않겠다는 거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상 속의 재앙을 막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현재를 최대한 충실하고 질적으로 높게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때 2000년이 넘는 고대의 지혜가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 스토이시즘이며 그 핵심은 통제의 이분법, 디코토미 오브 컨트롤입니다.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둘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범주에 넣은 것은 아주 작은 목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열망 또는 의지,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오직 이 네 가지뿐입니다. 두 번째 범주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 평판, 재산, 타인의 행동, 날씨, 심지어 과거와 미래까지도 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100%를 첫 번째 범주에 집중하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한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활 쏘는 궁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궁수의 통제에 있는 것은 좋은 활과 화살을 선택하고 매일 훈련하며 정확하게 조준하고 바람의 세기를 계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순간부터
그 화살은 더 이상 궁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표적의 움직임이 모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죠. 현명한 궁수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에는 그 결과를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불안, 분노, 좌절감 같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내 통제 영역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예를 들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나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 반대로 대답이 예라면, 예를 들어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라면 초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세요. 나는 시험 문제의 유형을 통제할 수 없지만 준비에 투자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질문은 필터처럼 작용하여 무의미한 걱정을 걸러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 사건들이 나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삶의 폭풍우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불안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위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안장애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비대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을 겪는 사람은 잠재적 위협이 없는지 세상을 끊임없이 살피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의 뇌는 항상 만약라면 어쩌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하면 어쩌지? 만약 무서운 병에 걸리면 어쩌지? 이런 만약의 질문들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보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결국 고통의 악순환이 됩니다. 뇌는 지속적인 긴장 때문에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을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긴장만 더욱 고조시킬 뿐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력을 느슨하게 푸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불안을 부추기는 연료라면 그 해독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바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연습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판단이나 평가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통제하려는 미래나 고치려는 과거 사이를 끊임없이 헤매고 있지만 마음챙김은 당신을 집과 같은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가장 간단한 연습은 호흡 관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그저 관찰해보세요.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거나 더 깊게 또는 느리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분명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각이 멀리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부드럽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세요. 이 단순한 연습이 바로
당신의 주의 집중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머물도록 가르칩니다. 현재만이 아직 오지 않아 불안할 필요 없는 미래도, 이미 지나가 후회할 필요 없는 과거도 없는 유일한 순간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평온함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에너지와 감정 에너지를 스마트폰 배터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00% 만충 상태죠. 자, 그렇다면 하루 동안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하는 마음,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에게 터져나오는 분노, 약속을 망친 빚 때문에 생기는 짜증,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상사의 기분을 살피느라 애쓰는 노력.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앱과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터리는 이미 3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일, 즉 업무, 창의적인 활동,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통제 불가능한 대상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촛불 하나로 바닷물을 끓이려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그만두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당신의 배터리는 헛되이 방전되는 것을 멈추고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신 얻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내려놓음에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그 이점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에서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더 이상 헛된 일에 힘을 쏟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의 개선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신뢰와 진정한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줍니다.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계획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사람은 대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기회의 발견입니다. 자신이 정한 유일한 정답 시나리오에 매달리는 것을 멈출 때 그동안 집착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다른 길과 더 좋은 선택지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멋진 일이라면 왜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통제를 포기하는 것을 곧 안전을 잃는 것이라 여깁니다. 마치 우리가 고삐를 놓는 순간 인생이라는 수레가 당장이라도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죠. 우리는 혼돈을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우리의 이 완벽한 통제력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없었을 때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럴 겁니다. 또 다른 흔한 두려움은 실패 혹은 실수에 대한 공포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면 이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거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실수는 모든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도한 통제를 통해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인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말입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합시다. 이 목록은 비록 짧지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분 상해서 산책을 취소할지 아니면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기뻐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노력입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훈련의 양과 질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할지 아닌지, 연민을 보일지 아니면 무관심할지는 당신이 통제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주의가 향하는 곳입니다. 부정적인 면, 문제점 혹은 단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기회, 감사함,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던 시도를 멈추면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권력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을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유용하고 명확한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력의 One Circles of Control 이라는 훈련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중앙에 작은 원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통제 영역 Circle of Control입니다. 이 원 안에 100%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 넣으세요. 여러분의 말, 행동, 선택, 태도,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원을 감싸도록 그보다 조금 더 큰 두 번째 원을 그리세요. 이것이 영향 영역, Circle of Influence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직장이나 업무의 결과, 그리고 신체 건강 등이 해당되죠.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식사할 수는 있지만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 위의 나머지 모든 공간이 관심 영역 Circle of Concern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에게 전혀 달려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세계 경제, 날씨,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타인의 여러분에 대한 의견 등이죠. 이제 이 그림을 살펴보세요.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의 90%를 가장 바깥쪽 원에 낭비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효율적인 사람은 가장 안쪽 원에 집중하며 중간 원에 적절히 신경 씁니다. 이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확인하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통제하려는 욕망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손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쥐면 새를 질식시키거나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새를 품으려면 오히려 손바닥을 펼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를 통제하려 들면 들수록 상대방은 더욱 강하게 자유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물을 꽉 쥔 주먹으로 잡으려 해보세요. 물은 그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손을 그릇처럼 오므리고 힘을 빼면
훨씬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흐름과 같습니다. 이 흐름을 통제하려 하면 댐을 쌓는 꼴이 되며 그 댐은 언젠가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힘을 활용하여 배를 만들고 능숙하게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통제를 놓아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이론은 마무리하고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통제하려는 그 강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스케줄에 1시간 정도 빈 시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은 아무 계획 없이 그 순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도록 허용해 보세요. 혹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뉴스를 확인하고 있다면 저녁 시간까지는 아예 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의 선택을 속으로 비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생각을 잠시 알아차린 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야라고 속으로 말하며 그냥 흘려보내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놓아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상황 하나에서라도 의식적으로 통제를 포기할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수용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근육은 아주 강해져서 가장 큰 인생의 불확실성마저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통제의 거대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3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날씨, 경제, 미래를 포함하는 거대한 외부 세계입니다. 통제에 집착할수록 불안감과 좌절감이 커지고 관계마저 망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힘은 외부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반응,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주와의 싸움을 멈출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리와 자기 개발에 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속으로는 의미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자주 통제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